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상품 시장론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같이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정은호라고 합니다. 새 학기 시작이니까 활기차게 큰 희망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말랑말랑하게 강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목표는 금융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매일 뉴스에서 접하고 있죠. 금융, 경제,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금융을 이용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금융이 뭐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이라는 게 어떤 구조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우리 주변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공짜 점심은 없어요. 말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유망해 보이는 그런 상품들을 자꾸 누가 나한테 제시를 해요. 이유가 있겠죠. 이번 학기 내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나를 위한 금융은 없어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이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내용을 알고 원리를 알아야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금융 현상이라는 게 뭐냐, 왜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피는 걸까, 그 이면이 뭘까, 그런 정책이 어떤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론들을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융상품 시장은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프랙티컬한, 아주 실무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닥치는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금융이 뭐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상품들이 거래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이 과목은 이제 일반 대학에서는 이제 금융시장론이라는 제목으로 흔히 개설이 돼요. 금융시장론이기 때문에 주로 금융시장, 한 나라,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안에 플레이어들이 누구고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일반 대학에서는 이제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 친구들은 경제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무관이나 경제학 원론 같은 이런 선수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거의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강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주로 이제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개설이 되는데, 이 과목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영상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평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명확하게 교재를 따라가지는 않지만 주 교재로 사용을 할 게 이 프레데릭 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화폐와 금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12판, 아마 13판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12판이 나올 때까지 미국의 대학원이나 MBA 과정이나 학부에서 화폐금융론의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책이에요. 미시킨이 뭐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이 미시킨이라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영상에 그 두 번째 영상에 출연을 해요. 이분이 별로 좋은 역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책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고, 이게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의 금융시장론 또는 화폐금융론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 교재를 사서 보셔도 괜찮아요. 물론 강의의 절반 이상은 이 책이 아니라 제가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는데, 이론적인 내용을 보실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한국의 금융제도라고 하는 책자가 나온 게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 가면 아마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가 어떤 꼴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도 기타 금융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각 관련되는 파트를 찾아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궁금하신 내용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평가. 출석은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10% 이상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 그 다음에 수시과제가 10%, 기타 10%, 그 다음에 중간과 기말이 각각 35%씩 반영이 될 거예요. 중간하고 기말은 객관식 사지선다로 출제가 될 거예요.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수시과제는 뭐냐?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 또 한 번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영상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 봤다는 증거로 뭐 짤막하게 코멘트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느낀 점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수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걸 꼭 보시라는 의미에서 평가 항목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기타는 뭐냐? 우리가 금융시장을 다루고 있으니까 금융시장의 꽃은 뭐니 투자죠. 내 돈을 얼마나 불릴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모의 주식 투자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해요. 우리나라의 각 증권사들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모의 투자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본 서버 말고 다른 서버에서 실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어느 증권사 걸 이용할지는 제가 별도로 공지를 드릴게요. 모의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으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해보니까 나는 이런 게 잘 맞는 것 같다. 또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걸 모의 투자니까 그걸 경험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수익률 꼭 1등을 한번 해봐야 돼. 모의 투자는 어차피 돈 못 찾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양한 투자 방법들을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모의 투자를 평가 항목으로 집어넣었어요. 일단 참가를 해서 열심히 하시면 아마 크게 점수 차이는 나지 않을 테니까 아무튼 늦지 않게 참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1차지니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강의 소개, 그 다음에 이제 화폐와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2주차에 화폐가 뭐냐 도대체,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 논리니까 금융시장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4주차에 우리가 모의 주식 투자도 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냐, 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주식의 이론 가격, 우리는 매일매일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가 얼마가 될 거다라고 그 예상하는 가격은 어떤 구조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드릴 거예요. 5장에서는 이제 주식과 함께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채권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채권은 곧 이자율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5주차에 이자율이 뭐냐, 이자율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6주차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하고 위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7주차에는 금융 구조의 경제적 분석.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금융시장, 우리가 접하는 금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왜 그런 특징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건 뭐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현대의 금융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8주차에는 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금융 중개기관으로서 은행이 현대금융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뭐 상당 부분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대학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9주차에는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전 세계가 뭐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10년에 한 번씩 금융이 한 번씩 크게 망가지죠. 97년에 IMF가 있었고 또 2007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또 박살이 났었고,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중앙은행,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이라는 게 각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미국 연준의 구조하고 또 EU는 또 다르죠. 그래서 각각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왜 우리가 맨날 FOMC,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결정하는, 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걔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1주차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왜 이렇게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존재를 할까?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왜 업을 따로 나누어서 별도로 규제를 하고 인가를 해주는 걸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주차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은행에 대해서 봤으니까 우리나라의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 13주차에 이제 화폐가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고 정부가 어떤 식의 통화 정책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학습의 흐름은 제일 먼저 들어가기 파트에서 이번 시간에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 안내를 드리는 구성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첫 파트니까 간단하게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화폐와 금융, 금융 시스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수업을 시작해 드리니까 주변 정리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폐와 금융 시스템, 이게 도대체 뭐냐? 결국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금융시장의 기능은 뭐고,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왜 개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첫째 이제 금융이 뭐고, 금융시장이라는 게 뭔지, 두 번째 금융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금융시장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화폐와 통화 정책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2주차부터 화폐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쭉 앞으로 설명이 될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워밍업으로 개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럼 금융이라는 게 뭐냐부터 시작을 할게요. 금융, 영어로 finance라고 부르죠. 금융은 뭐냐? 자금의 흐름이에요. 자금, 경제 내에서 그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그 사이에서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걸 우리가 금융이라고 불러요. 결국 물이 흐르는 거하고 똑같죠. 돈도 물처럼 흘러요.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어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즉 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없는 사람에게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급한 사람에게로 자금이 이동이 돼요. 자, 그걸 금융이라고 하고, 거기 그 금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금융제도고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이라고 하는 행위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소득이 없어요. 결국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돼요. 보통은 이제 가정 내에서 해결을 하죠. 그러면 그 가정은 그럼 항상 돈이 그게 아니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급하게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자금이 필요하거나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돈이 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면 그때는 돈이 남는데, 즉 자금이 필요한 시기와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맞지 않아요. 이건 경제 내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자금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자금의 이동을 일단 금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금융은 우리가 이제 흑자 경제 주체라고 부르죠. 경제 내 참여 주체들을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나눴을 때 일반적으로 흑자 경제 주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가계죠. 가계들이
우리 제 가게에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가게들이 여유가 있어요. 돈이 항상 필요한 데는 어디야? 대표적인 적자 경제 주체가 기업이죠. 그래서 크게는 물론 정부도 돈을 많이 쓰면 돈이 없어요. 그럼 빌려요. 누구한테? 개인들이, 국민들이 빌려줘요. 원래 은행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고, 그건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룰 테고. 어쨌든 흑자 경제 주체로부터 적자 경제 주체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한다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금융은 돈이 이동하는 건데, 돈은 경제 내 희소 자원이에요. 쓸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금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누구한테 먼저 배분이 돼야 되느냐? 생산성이 가장 높은 분야에 먼저 배분이 돼야 돼요. 어차피 자금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항상 모자라요. 즉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쓰고자 하는 돈보다 항상 모자라요. 그렇죠? 나한테 돈 좀 빌려주면 내가 저 투자해가지고 저 1년에 한 7%, 8% 이자는 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에게 자금이 공급되는 게 적절하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가장 높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이 희소한 자원인 돈이 배분이 되도록 금융이 기능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불러요. 효율성을 몇 가지 차원에, 금융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를 몇 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배분의 효율성, 그러면 경제 내 희소 자원인 돈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부터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구성이 그렇게 기능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배분의 효율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불러요. 돈은 왜 빌려주느냐?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돈은 새끼를 낳지 못하죠.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걸 보유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그 금액을 불리는 게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대부자들은 그런 수익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소비를 이연시키는 거죠. 지금 돈을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것보다 돈이 더 많으면 그 소비를 미래로 이연을 시켜요. 우리가 저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비를 함으로써 효용을 높일 수 있지만 이 소비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서 소비를 늦춤으로써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후생이 소위 효용이 증대하기 때문에 이런 금융을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결국 경제 내에서 자금의 흐름은 여기 대부자, 저축자라고 되어 있죠. 경제 내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 가게를 뺀 나머지 일반 가게들, 여유가 있는 가게들,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흑자 경제 주체의 대표 선수지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잘 버는 기업들, 여유 자금이 있어요. 그 돈을 뭐하느냐? 역시 빌려줘요. 정부도 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줘요. 외국인도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돈을 빌려줘요. 이제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융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고, 가게도 있고, 우리가 외국에도 투자를 하니까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처지는 지금 시점에 여유 자금이 있느냐, 아니면 자금을 필요로 하느냐의 차이예요. 결국 자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시장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 직접 금융은 뭐냐? 최종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최종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돈을 주고받으면 우리가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게는 여유 자금이 있어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돈이 필요로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두 번째, 저놈한테 빌려주면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어려워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왜? 내 돈이 걸린 문제니까. 이걸 잘 못하니까 어떡하느냐?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요. 그걸 우리가 금융중개기관,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불러요. 그래서 금융중개기관이 끼어들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요. 최종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걸 전문적으로 업으로 해요. 대표적인 게 은행이죠. 이걸 우리가 다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저 후반부에 가면 배우실 테고, 이렇게 금융중개기관을 끼고서 자금이 이전하는 시장, 그걸 우리가 간접금융시장이라고 불러요. 결국 돈은 이 사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해서 돈을 받아와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왜? 중간에 돈 벌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금융을 할 때는, 그러면 가게가 기업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냥 줄 수가 없죠. 돈을 빌려서 뭐 증표가 있어야 돼요.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쓰죠. 기업도 차용증을 써줘요. 그걸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걸 우리가 사채,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아니고 회사채예요. 그래서 사채라고 하는데, 그 증표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결국 금융이라는 게 자금의 흐름이고, 자금의 흐름은 결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런 금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그걸 우리가 금융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중개해주는 사람, 이 사이에 시장을 만들어서 증권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금융시장이 일단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금융을 직접금융, 간접금융 두 가지로 나눈다. 자, 그래서 직접금융은 차입자가,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한테 직접 가서 돈을 받아와요. 그럼 뭘 주죠? 그게 뭐냐? 그게 증권이에요. 그게 채권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 최종 대부자와 최종 차입자 간에 일어나는 금융을 우리가 직접금융이라고 불러요. 이에 반해서 이제 간접금융은 금융중개기관이, 즉 최종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금을 받아오고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게 간접금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금융시장은 여기 있죠. 일단 직접금융을 통해서 최종 대부자가 최종 차입자한테 돈을 줬으면 그때 받을 수 있는 증서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채무증서라고 하는 차용증이에요. 그래서 그게 채권 또는 모기지, 우리가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또는 아파트담보대출, 그 대출 서류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채권 채무를 나타내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돈을 4억을 빌렸어요. 이걸 앞으로 매달 이자 몇 %, 거기에 원금 얼마씩을 해서 매달 갚겠습니다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게 기업에서 통일된 규격으로 만들면 채권이고,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하면서 그러면 모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원금을 언제 갚아주느냐, 언제까지 갚아주느냐, 만기라고 부르죠. 슈리티라고 불러요. 에 따라서 증권을 구분을 해요. 1년 내에 갚아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증권이라고 불러요. 1년에서 10년, 1년 이상, 10년 내에 갚아주겠습니다. 10년까지를 우리가 중기, intermediate term, 10년 이상을 장기. 그래서 단기증권, 중기증권, 장기증권. 자, 이건 미국식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업무상, 관행상 주로 5년까지를 중기로 봐요. 5년 이상을 뭐 장기로 보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10년까지예요. 그래서 미국 재무성에서 미국 정부가 사업을 고속도로를 놔야 되는데 또는 공항을 짓거나 SOC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안 거쳐요. 돈이 없지요. 그러면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민간의 뭐 기업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고 가게일 수도 있고 흑자 경제주체, 돈이 있는 사람한테 일단 우리 정부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이자까지 쳐서 해서 증권을 발행을 해요. 어쨌든 그럴 때 발행해서 주는 게 차용증이 우리가 증서라고, 증권이라고 불렀죠. 미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만기 1년 미만, 즉 1년 내에 나한테 지금 100만 불짜리인데 이거 98만 불만 빌려주면 내가 360일 뒤에 100만 불 갚아줄게 라고 해서 증서를 발행을 해요. 그걸 T빌이라고 불러요. T는 트레저리, 미 재무성이라는 뜻이고, 미 재무성이 민간한테 그 은행이 됐건 개인이 됐건 돈을 빌리는데 그 빌리는 데 대한 증거로 발행을 하는데 그 증서, 원금을 1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발행한 증서를 트레저리 빌이라고 불러요. 1년에서 10년까지 갚아주겠습니다. 자, 이거 만기가 7년짜리야. 그러니까 7년 뒤에 내가 원금, 그 전까지 이자를 주다가 7년 뒤에 원금 갚아줄게. 요 종이 쪽에 하나에 10만 불이다 해서 돈을 빌려요. 그래서 만기가 중기채 1년에서 10년까지의 증권을 T노트라고 불러요. 노트가 좀 어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자, 만기 30년, 50년, 이런 거 많이 발행하죠. 미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장기 채권을 T본드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만기에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채무증서라고 불러요. 내가 채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너한테 얼마를 빌렸고, 나중에 이러한 스케줄에 따라서 얼마를 갚겠습니다라는 게 적혀 있는 증서, 채권이에요. 또 다른 증서의 형태가 뭐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분증권이라고 불러요. 왜 지분증권이냐? 이거는 몇 %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를 갚아주겠습니다.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 우리가 동업을 한다고 동업을 해서 회사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친구 중에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가 있어요. 야, 내가 말이야,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돈 좀 대줄래? 그래. 그래서 5천만 원 해서 1억짜리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5천만 원으로 출자 자금을 댔는데, 그래서 지분을 50%를 갖고 있어요. 나는 나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냐? 아무도 몰라요. 안 줘도 그만이에요. 왜? 회사가 망했으면, 우리가 흔히 떡 싸먹었다고 그러죠. 우리 여의도 증권가에서, 증권사 직원들 중에 떡 싸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하도 듣는 얘기가 많으니까, 야,
이런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유망할 것 같아. 야,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다는데 좀 투자 좀 너도 좀 해봐라. 예, 비상장인데 그래 한 1,000만 원 해볼까? 예. 아, 저도 수십 차례 떡을 사 먹었어요. 예. 어쨌든 이 지분증서는 이 채무증서는 나중에 몇 월 며칠에 얼마를 갚겠다라고 하는 게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요. 지분증서는 나중에 돈 버는 거 봐서 돈 많이 벌면 많이 줄게요. 몇 프로 줄 건데 네가 지분율이 50%니까 우리가 번 돈의 50% 주지. 그러면 얼마를 벌 건데 그냥 많이 벌 것 같아. 못 벌면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분증서가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은 액면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액면은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액면은 회사를 처음 만들 때 돈 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줬다라는 걸 표시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액면이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액면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100원에 살 수 있느냐? 못 사요. 지금 8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가대로 사요. 그런데 액면 100원이라고 쓰면 나중에 그럼 100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얼마를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회사가 망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거고 많이 벌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증서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지분 비율.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은 액면이 있는데 미국의 주식은 액면이 없어요. 왜? 액면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원으로 표시가 된 것도 시장에 가면 8만 원에 거래가 되고 500원이라고. 액면은 500원인데 시장에서는 15만 원에 거래가 되고 그럼 액면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반 투자자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분 비율을 표시를 해요. 그냥 액면이 얼마다가 아니라 이 주권이 전체 발행 주식의 3천만 분의 1에 해당한다. 또는 5천만 분의 1에 해당한다. 즉, 이게 이 회사 전체 지분의 10%다. 이거에 대해서 네가 얼마를 주고 살래? 라고 해서 이제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 주식이 갖는 권리를 우리가 자녀 청구권, residual claimant라고 불러요. 주식 주주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청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회사가 빚진 거, 채무 다 갚고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남는 돈 지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10%의 청구권이 있으면 회사가 청산을 해보니까 500원 나왔다. 그러면 50원 받으시면 돼요. 나 그거 사느라고 5천만 원 냈는데 그건 아무도 묻지 않아요. 의미가 없는 숫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분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지분증서예요. 이게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발행한 증권의 크게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바로 이 채권과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을 발행시장 그리고 유통시장으로 나눠요.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시장은 뭐냐? 최초로 발행된 증권이 첫 번째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시장을, 그런 추상적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제가 A라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줘요. 자,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빌려줄게. 그래?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매년 10% 이자를 주다가 3년 뒤에 원금 갚아줄게 5천만 원 라고 이제 약속을 한 증서를 발행을 해요. 이게 채권이죠. 그래서 5천만 원 주고 증권 받았어요. 이게 발행시장이에요. 추상적 시장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이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이런 추상적인 시장을 우리가 발행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규 발행 증권이 최초의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시장이 발행시장이에요. 그런데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내가 5천만 원 정도 3년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도 괜찮은 회사 같아. 그래서 투자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찾아가서 야, 내가 나 돈 필요 없는데 지금. 우리 지금 남는 돈이 많은. 직접 거래 상대방을 투자 대상을 찾기가 어렵고 돈이 필요한 기업도 누가 돈이 있는지 가게들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중개기관을 쓰게 돼요. 그러면 중개기관은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누가 돈이 필요한지도 알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고 중간에서 빙을 뜯어요. 그걸 미국에서는 이제 IB, Investment Bank, IB 업무라고 불러요. 투자은행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커머셜 뱅크, 우리가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고 투자은행이라고 구분하죠.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상업은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들이에요. 그래서 수신을 받고 수신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일반 고객들의 여유 자금을 예금의 형태로 받아요. 그다음에 그걸 은행이 돈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걸 다 빌려줘요. 누구한테 돈이 필요한 가게나 기업들한테 빌려줘요. 이렇게 수신과 여신 기능이 동시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머셜 뱅크라고 부르는 상업은행이에요. 투자은행은 투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데 얘는 수신 기능이 없어요. 즉 예금을 받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증권사에 예금해요? 예금이 아니죠. 뭘 사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MMF가 됐건 주식이 됐건 채권에
우리가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내 돈을 이체를 했어요. 뭐 하려고? 투자하려고. 이 돈은 고객, 투자자의 돈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은행은 예금의 형태로 그게 보통 예금이건 정기이건 돈을 갖다 맡기죠.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해요? 은행이 지 돈처럼 빌려줘요. 그걸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증권회사는 뭐예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자기 돈 말고는 고객의 돈은 수신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이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증권사들 큰 데는 자기 돈이 자기 자본이 뭐 4조, 5조, 10조 이런 돈을 갖고 그 돈을 갖고 다 뭐 하느냐 증권사들이 돈 되는 거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채권에서 배울 텐데 이 기업은 굉장히 생산성이 우리가 진짜 이게 공장 지어서 대량 생산만 하면 히트를 칠 공장 기계 살 돈이 없. 그러면 금융중개기관이 평가를 해요. 그래? 그래서 네가 돈이 5천억이 필요해? 그런데 5천억을 뭐에 쓸 건데 이 기계 사서 생산을 해? 그러면 내가 봐도 수익이 날 것 같아. 그러면 1년에 7% 이자 주는 건 문제가 없겠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고객 모아올게. 아니면 증권사가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통으로 그 채권을 사요. 5천억을 발행을 한다. 야, 나한테 한 방에 다 넘겨. 내가 4,800억 줄게. 야, 200억 내가 수고했잖니. 내 돈 드리고. 수고비 줘야지. 그러면 기업은 결국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 채권은 전액 다 누가 가져가느냐? 그 중개를 한 증권사가 가져가요. 이걸 우리가 총액 인수 방식이라고 불러요. 언더라이팅이라고 통으로 사오는 거예요. 이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자금을 직접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증권사는 이렇게 통으로 사온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3년 동안 매년 7% 이자를 받고 3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느냐?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셀다운이라고 불러요. 팔아요. 쪼개서 누구한테? 일반 투자자한테. 그래서 이 채권은 이 빌려간 놈이 굉장히 안정적인 놈이라 이자 받는 데는 먼저 이자 원금 나중에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거 내가 7%에 띄워봤는데 연 6.5% 드립니다 해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쪼개서 팔아요. 이걸 셀다운이라고 불러요. 증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대량 도매로 떼어온 물건들이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품, 부동산도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그걸 처음에 자기 돈을 가지고 사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투자자를 미리 모집을 해요. 야, 자네가 5천억 빌려달라는데 이거 4,800억이면 우리가 띄워올 수 같아. 너 잠깐만 기다려. 내가 고객. 그래서 투자자한테 팔아요, 미리. 자, 우리가 여러분이 사달라고 하시면 이러한 채권에 살 텐데 이거 매년 안정적으로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연 6.5%. 한때 우리가 고금리 시대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발전 속도가 느려지면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로금리까지도 갔다가 이제 2%, 3% 시중에 금리가 2%, 3%일 때는 이 일반 가게들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위험 자산에 많이 들어요. 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좋아져요. 어쨌든 안정적으로 연 6%, 7%의 이자를 준다. 나쁘지 않죠. 그런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시장을 우리가 발행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새로이 발행된 증권이 첫 번째 투자자한테 이전되는 시장. 그런데 그 둘이 직접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IB, 투자은행, 증권사가 끼어들어서 중개를 해주고 중간에 좀 삥을 뜯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인수라고 부른다요. 세컨더리 마켓, 2차적 시장이라고 부르는 유통시장. 유통시장은 기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 유통되는 시장을 말 그대로 유통시장이라고 불러요. 투자자 사이에 이전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유망한 회사가 3년 동안 돈을 빌려달라고 매년 7% 이자를 준다고 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아이고 갑자기 제가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럼 그 증권을 들고 야 저기 나 5천만 원 투자한 거 이거 증권 줄 테니까 다시 돌려주면 안 돼? 안 줘요. 기한의 이익이죠. 야 내가 약속한 대로 지금 매달 뭐 분기에 한 번씩 이자 잘 주고 있고 또 처음에 약속을 한 게 뭐야? 3년 동안 내가 매년 이자 이렇게 주면 3년 뒤에 내가 원금 그런 약속을 그래서 중간에 중도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3년 동안 꼼짝없이 이 증권을 갖고 원금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한테 파시면 돼요. 야, 내가 6개월 전에 이런 거 샀는데 이자 잘 나오고 굉장히 좋은데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 증권 너한테 줄 테니까 좀 싸게 좀. 이 시장이 유통시장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맨 처음에 액면 100원씩 받고 주식을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을 했더니 회사의 내용이 좋아져서 이 지분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 시장에서 5만 원에 거래가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주식을 시장에서 5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산 사람은 너 이거 100원 주고 샀지. 나 5만 원 주고. 너 그럼 차액, 어우, 돈 많이 벌었겠다. 야, 수고했다. 그러면 고맙다고 회사에다가 돈 더 내니? 그런 일 없죠. 예, 회사는 발행시장에서 조달을 한 순간 모든 관계가 절연이 돼요. 주식을 액면 100원을 받고 주식을 100원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시장에서 휴지가 되건 100만 원이 되건 5만 원이 되건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이 만기 이전에, 뭐 주식은 만기가 없지만 만기 이전에 자기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유통시장이에요. 유통시장이 없으면 발행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즉 나는 10년을 만기로 해서 돈을 빌려야 돼. 왜?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저게 수율이 제대로 나와서 수익이 날 때까지 한 10년 정도 기다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금도 갚아주고 할 수 있어. 유통시장이 없으면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면 10년 동안은 절대로 원금 부경을 못 하겠구나. 1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뭐예요? 발행시장이 망가져요. 발행시장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유통시장이 발달을 해야 발행시장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유동성이라고 부르죠. 현금화, 환금성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증권을 받았는데 이걸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시점에 이걸 다시 돈으로 바꿔서 내가 필요한 데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이걸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나 애플, 구글, 나 저 회사 주식 사고 싶은데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알아줄게. 내가 찾아줄게. 그걸 하는 사람들이 브로커, 그리고 딜러죠. 브로커를 우리가 중개인, 딜러는 그냥 딜러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이 유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증권을 사고 싶은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는데 브로커하고 딜러의 차이는 뭐냐? 위험 부담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브로커, 중개인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둘이 몇 월 며칠 날 만나세요. 둘이 거래하세요. 수급이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본인은 전혀 위험 부담을 하지 않고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딜러는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돈이 필요한데 그래 얼마에 넘길 건데 이게 저기 3년 뒤에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4,200에 줄게. 그래 내가 살게 해서 팔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매수자의 역할을 해요. 반대로 그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또 돈이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은 증권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사보실래요? 이게 3년 뒤에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제가 4,400에 드릴게 해서 200을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요. 딜러는 그런데 자기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돈을 버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자기는 비싸게 사왔는데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본인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걸 다시 넘겨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를 하는 사람을 딜러, 그런 거 없이 소개만 해주는 걸 우리가 브로커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유통시장에서 그야말로 유동성을 제공을 해줘요. 항상 거래 상대방이 되는 역할, 그리고 거래 상대방을 소개를 해주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유통시장이에요. 자, 유통시장은 거래소 시장 그리고 장외시장으로 구분을 해요. 거래소 시장, 엑스체인지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의 KRX, 거래소지요.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 나이스라고 부르는 CBOT, CME, 시카고 머컨타일 엑스체인지라고 파생시장이에요.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에서 거래자들이 모여서 거래하는 시장을,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시장을 거래소 시장이라고 흔히 불러요. 지금은 뭐 다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없어요. 미국은 이제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거래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없지요. 그 다음에 오버 더 카운터 마켓, OTC 시장, 그냥 줄여서 그냥 OTC 마켓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장외 시장이에요. 거래소가 아닌. 장외 시장은 거래소라는 공식적인 통로를 경유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추상적 시장을 장외 시장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제 콜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 그 다음에 채권이 이동되는 채권의 장외 시장. 그 다음에 우리가 외환 시장이라고 부르는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몇백만 달러, 몇억 불을 얼마에 사겠다, 팔겠다라고 거래를 해요. 이건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전산상으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 페더럴 펀드 시장, 이런 시장이 전부 다 장외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되는 증권의 만기에 따라서 시장이 머니마켓 그리고 캐피탈 마켓으로 나눠요. 머니마켓은 그대로 번역을 해서 화폐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부르죠. 이거는 투자 대상이 1년 미만의 증권에 투자하는 게 MMF예요. 그리고 단기금융 시장, 머니마켓 그러면 자금이 이전이 되는 시장인데 그 이전될 때 원금을 갚아주는 시기 얼마로 되느냐, 1년 미만으로 돼 있는 증권들이 거래가 되는 시장을 머니마켓이라고 불러요. 캐피탈 마켓은 1년 이상 장기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장기로 돈을 빌려줄 때 증서를 뭘 받습니까? 채권 아니면 주식이에요.
1년 미만의 자금을 거래를 할 때는 CP, CD, RP 이런 증서를 똑같은 차용증인데 1년 미만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런 애들이 발행하면 CP, 이런 애들이 발행하면 CD,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RP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시장이라는 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경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전체의 자금이 결국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전이 되는데 그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우리 가게, 나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 결국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게 바로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을 잘 보고 있으면 미래가 보인다예요. 그래서 이제 2004년에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가 되죠. 로저 맥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는 앞으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기존까지 우리가 고속성장을 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 결국 이런 시대에 또 사람의 삶은 똑같이 계속돼야 돼요.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외부에 소득이 없는 기간을 또 살아야 되고 노인으로서 독거노인으로 아니면 부부가 같이 그러려면 개인의 자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려면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시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금융시장이 경제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금융시장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데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금융시장에 그러면 핵심적인 우리가 1년 머니마켓은 어차피 1년 미만의 자금이기 때문에 금방 만기가 돼요. 30일, 90일 뒤에. 그러니까 이건 장기 투자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짧은 만기의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이고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채권 그리고 주식 두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채권을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채권을 영어로 본드라고 부르고 요새 어떤 접두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 전환사채, 수의상환사채 이렇게 명칭을 붙일 때는 영어로 본드라는 표현을 써요. 투자 대상으로서의 채권 전체를 요새는 이제 Fixed Income Security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고정소득 증권. 왜? 채권이라는 건 회사가 주로 이제 정부도 발행을 하지만 회사가 발행을 하면서 매기간 일정한 이자를 주기로 하니까 소득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증권이야 라는 의미에서 Fixed Income Security라고 불러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고정소득 증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사전에 약속한 기간에 정기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이런 식으로 갚겠습니다 라고 써준 종이 쪽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부른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자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자율은 뭐냐?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로 원금에 더해서 주는 금액을 우리가 뒤에서 이자를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게 기업의 투자 결정 그리고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과거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추이를 보면 국고채 3년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정부가 민간에 돈을 빌리면서 발행을 해준 차용증이에요. 자,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 그러면 그 돈을 빌리면서 몇 퍼센트 이자를 주기로 하느냐? 자, 아주 극적이죠.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1년짜리, 정부가 1년짜리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몇 프로예요? 행복하지요? 금리가 12%에서 17%까지 갔어요. 이런 시기에는 별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부를 믿고 정부에다 돈 빌려주면 돼요. 그럼 1년 지나면 12%, 15%씩 원금에 더해서 이자가 들어요.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거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돈 빌려줘봐야 1년에 이자 2%, 3% 준대요. 돈 빌려줘요? 아이고, 내가 집에다 돈 쌓아놓고 하루하루 쉬어보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늘겠다. 한 1년에 2% 너한테 돈 빌려주고 저놈이 갚을까 못 갚을까 노심초사하는데 1년에 이자 2%, 3%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의 방향을 예측하는 게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 배울 테고.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이 페드에서 차트를 제가 그린 건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요게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미국의 경기 침체기예요. 뭘 설명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10년 만기 미국 정부가 10년을 만기로 해서 돈을 빌릴 때 그 다음에 3개월을 만기로 돈을 빌릴 때 여러분 정부에 10년 뒤에 원금 주세요라고 돈 빌릴 때 연 5% 이자 줍니다. 자, 3개월 뒤에 이거 원금 갚아드릴게요.
그러면 연 5%보다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만기가 짧으니까 당연히 적게 받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면 금리가 높아요. 즉, 우리가 은행에 1년 만기로 예금을 하는 경우와 3년 만기로 예금을 하는 경우 어느 게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되느냐? 물론 3년이니까 3년 지축, 3년을 누적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돈을 맡기면 1년 동안 돈을 맡기는 경우에 비해서 연간 지급해줘야 되는 이자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야, 3년 동안 내가 원금 안 찾아가고 너한테 맡기고 네 마음대로 쓰라고 했는데, 야, 1년 만기, 1년 맡기니까 4%. 야, 3년 만기면 더 줘야지. 1년에 4.5% 줘야.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어지면 금리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10년 만기에서 3개월 만기에 금리를 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10년 동안 빌려주면 연 5% 준다. 그럼 3개월 만기면 연 2% 또는 3%. 그러면 5%에서 3% 빼면 2% 플러스지요. 그래서 이 10년짜리 금리에서 3개월짜리 금리를 빼면 정상적인 시기에는 아무튼 플러스예요. 이 제로를 기준으로 위쪽에서 놀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게 뒤집어져요. 이걸 우리가 금리의 역전이라고 불러요. 장단기 금리 역전.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10년짜리로 돈을 빌려주면 연 5% 준대요. 3개월 돈 빌리는데 7%. 그러면 5-7 하니까 마이너스 2죠. 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시기가 오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보이시죠? 예, 이렇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요. 그래서 금리를 더 들여다보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해요. 거의 예외 없이 과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2024년에도 이런 일이, 그러면 25년, 26년에 아마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건 과거의 일이고 그 미래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 거냐.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뒤에 이 자료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주식은 보통주 커먼 스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업에 대한 지분을 표시를 한다.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는 과거에 이런 패턴을 보여왔어요. 할만한. 이 앞에 2000년 이전에 보시면 무려 17년 가까이를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500에서 1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어요.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중개기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금융중개기관,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죠?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중간에 꼽사리를 끼워서 수고비를 받는 사람. 물론 많은 일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이 은행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용창출이라고 하는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금융중개기관은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비은행 예금기관,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라고 부르는 주로 증권사들, 보험사, 기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금융 쪽에서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새로운 상품들이 새로운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나왔을 텐데 그런 거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용을 할 수 있죠. 아무리 첨단의 기계가 나와도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라고 해서 이제 기술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구조를, 그 근본에 뭐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생전에 또 여러 차례 금융 위기를 겪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2007년, 1997년, 2007년, 2017년 위기가 계속된다. 왜? 이럴 때도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구조가 어떤지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폐를 다룰 텐데 화폐가 왜 중요하느냐, 이게 경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화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 화폐가 얼마나 변화해 나가느냐를 보면 이게 미래의 경기가 어떻겠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가 후퇴하고 실업이 늘어난다. 그럼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불행이지요. 반대로 경기가 확장이 되면 모두가 해피하지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시기가 끝도 없이 갈 것 같은 환상을 갖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화폐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화폐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예요.
그다음에 화폐는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관련성이 뭐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실제 통화가 아니어도 지금은 뭐 가상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화폐의 양이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니 그러면 화폐는 경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보면 통화 증가율이 감소를 해요. 그리고 나면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럼 경기 침체가 못하면 통화량을 확 늘려요. 그럼 통화 증가율이 늘어요. 그럼 다시 경제가 살아났다가 또 이게 일정 정점에 달하면 통화 증가율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또 경기 침체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게 이게 과연 통화 때문이냐? solely 통화에 의해서만 이게 결정이 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경제의 미래 방향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화폐 공급과 GDP 디플레이트 물가 수준이 과거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상적으로 지금 화폐 공급이 늘었죠. 이거에 비례해서 아마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면 미국은 난리가 났겠죠.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관계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인플레이션과 전통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왜 화폐가 이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폐의 양은 또 이자율하고도 관계가 있지요. 화폐라는 게 결국 시중에서 공급할 수 있는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이자율이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 화폐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왜? 이자율은 우리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율 움직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화폐와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화폐의 양이 통화량이 달라지고, 자, 그래서 정부가 쓰는 정책이 크게 통화정책, 재정정책 두 가지가 있죠. 재정정책은 말 그대로 정부는 살림을 할 때 뭐 세금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는 뭐 전쟁이라거나 이러면 뭐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어야죠.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써요. 그래서 재정 적자다 그러면 벌어들이는 돈보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경우, 흑자다 그러면 그 반대죠. 통화정책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을 해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정책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마지막 시간에 다루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한때 뭐 재정 수지가 너무 적자가 크네 장래 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지만 현재까지는 뭐 별 큰 문제 없이 전통적으로 보면 잘 관리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금융이 뭐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경제 내에서 자금, 화폐가 이동하는 걸 금융이라고 한다. 금융시장은 그러한 금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자금이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시장을 우리가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금융시장은 결국 여유자금이 있는 가계의 호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금이 모자란 기업의 성장에도 굉장히 경제 전체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통화량 변화는 결국 경기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내 돈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왜 그게 나오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내 돈을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화폐란 도대체 뭐냐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